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 유찬영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매매를 했는데 할머니 집을 사면서 그 대가를 지급했는데요. 할머니를 부양을 했어요. 이 손자 며느리하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분양을 해서 들인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들인 돈을 대가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생활비로 계속 돈을 줘가지고 통장에서 계속 지출을 했어요. 할머니 통장으로 계속 지출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거 딸이 어머니가 사시는데 뭐 다른 가족들,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를 잘 안 모시는데 이 딸이 어머니한테 계속 생활비를 드립니다. 근데 어머니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계속 생활비를 드리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되지? 나는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 거듭떠보지도 않는데 나는 매달 어머니한테 생활비 드리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야, 내가 죽으면 너는 이 집을 넣어줄게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상속이 되면 법정 지분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유언을 해도 유류분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회수를 할까 하는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실제 또 어떤 경우는 어머니 이름으로 집을 사놓고 자기가 돈 다 되는데 그걸 어떻게 회수할 방법이 없으니까 매매하는 방법으로 회수하되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생활비하고 상계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게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0년간 생활비 들였으니까 그 대가로 아파트를 주세요. 라고 지금 손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사건의 개요를 보면 할머니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손자에게 넘겼어요. 매매를. 근데 그 매매 대금은 10년간 할머니에게 생활비를 지급했으니까 이 돈과 일부 상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드렸는데 여기도 조금 깔끔하지가 않아요. 할머니한테 돈을 드렸는데 그 할머니한테 드린 돈이 할머니한테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손자에게 빌려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거를 가지고 그 아파트 대금으로 지급을 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걸 받아가지고 은행 대출을 상환을 해요. 좀 거래가 이상하죠.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다 법률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빌려주고 차용증 받고 이자도 주고. 예. 그리고 여기는 그 돈으로 이걸 지급했고. 예. 그래서 형태는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법률적으로 이게 뭐 불법이나 탈법이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세청은 이게 매매가 아니라 증여다. 그래서 증여세로 과세를 했습니다. 이건 돈 주고 산 게 아니다. 그런 내용.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첫째로 손자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일단 할머니는 소득이 없다. 부동산은 갖고 있지만 소득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은 갖고 있지만 소득이 없어서 결국 손자인 내가 할머니에게 그 할머니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데 할머니는 손자한테 어떻게 부양을 받냐. 내가 재산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재산을 처분한 대가를 가지고 이 처분한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는 소득은 없고 부동산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생활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손자에게 처분했다 하는 겁니다. 일부는 생활비로 준 것과 상계했지만 일부는 할머니한테 빌린 돈으로 했는데 자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을 줬어요. 예. 그건 내가 무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차용증을 작성. 그래 나는 지금 할머니한테 빚이 있는 거죠. 빚이. 그러니까 주택을 외상으로 산 거나 거의 같아요. 근데 외상으로 사버리면 이거는 증여로에 해당이 돼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이 돼야만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근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안 되잖아요. 외상은요. 후에 되잖아요. 거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거래를 하면 안 되니까 할머니로부터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갚아. 이거는 증여고 이거는 그 외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손자가 10년 동안 수학 가해를 해가지고 벌은 돈과 그 다음에 자기 부인, 그러니까 손자 며느리죠. 손자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서 벌은 돈을 그거를 가지고 할머니한테 생활비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갈 때마다 현금으로 할머니한테 드렸는데 이게 증빙은 없어요. 통장으로 준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우선 과외로 돈을 벌었다고 했으니까 이게 그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입증이 안 돼요. 입증이. 얼마를 벌었는데 입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소득이 없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할머니 드렸다고 했는데 증빙이 없어요. 계좌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는지 모르겠지만 입증이 안 되는 거죠. 입증이 안 됐으면 안 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상한 거래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파트를 취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할머니가 갖고 있는 상가가 하나 있어요. 상가를 또 이 손자가 취득을 해요. 예. 취득을 하면서 그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예. 대가를 줘야 되는데 요 대가가 상당히 저가로 계약을 했어요. 저가로 계약을 하고 이 저가로 계약을 하면서 대가를 준 거죠. 예.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이 차입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차입금은 요 저가로 매매한 요 금액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짜리인데 내가 10억 주고 사야 되는데 이거를 5억 주고 사는 거죠. 할머니한테 5억 주고 사는 거예요. 5억 주고 살면서 나는 5억을 주고 사니까 5억을 대가를 지급해야겠죠. 그리고 옛날에 빌린 5억은 차입금 반제. 그래서 대가와 차입금 반제를 해서 10억을 준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10억짜리 사면서 계약서는 5억에 써가지고 5억에 대한 대가를 주고 나머지 5억은 옛날에 빌린 거 이거 갚은 거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실제로 정산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법률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머리 정말 기가 막히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닙니다. 아이고 잘못했으면 손자죠. 손자 주장이네요. 10년 이상 들인 생활비와 할머니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했다. 그래서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다. 그러니까 양도지 증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은 이런 걸 어떻게 봤을까요? 제가 봐도 좀 이상해요.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그런데 세무공무원은 이상하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할 수 없죠.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과세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 세무공무원이 그 관심을 갖고 주의 있게 바라봤던 것은 자력이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다. 본인이 학원을
과외를 했다고 했는데 과외를 했지만 세무서에는 신고가 안 됐단 말이에요. 얼마를 벌었는지. 그러면 네가 과외를 해서 신고한 소득이 얼마인지를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입증이 안 되니까 결국 자력을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건 네가 하는 얘기고. 그러면 입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증하면 그때 왜 너 소득세 안 냈어? 그래서 소득세 과세를 하겠죠. 그 다음에 할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입증할 수가 없다. 이게 현금으로 들였으니까 입증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인정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황으로 봐서도 네가 부자니 할머니가 부자니 할머니는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건의 부동산도 추가로 더 있기 때문에 할머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손자한테 부양을 받을 만큼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생계가 가능한 사람이지 손자한테 부양을 받을 만큼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10년씩 줬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상가 건물 매입하면서 정산 났다고 했는데 이게 적정한 가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짜리를 5억에 팔면서 5억 드리고 그 다음에 차입금 옛날에 빌린 거 차입금이요. 그 5억 더 갖고 그래서 10억을 줬지만 아파트 상가 매매 대금은 5억으로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취득 당시에 소득이 없어서 처분한 재산도 없는 상태니까 무능력 상태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하면서 매매 대금을 빌려주고 이를 다시 되돌려 받은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이게 과연 있을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제3자 간에 이렇게 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 같으면 여러분들이 제3자 같으면 예, 내가 대출을 받아서 너 내 부동산 사 돈 없어? 알아 내가 대출 받아 빌려줄게. 예. 이런 거래를 하겠냐는 거죠. 이상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징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판원은 그 납세자는 이제 억울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법률 관계 하나하나를 뜯어놓고 보면 맞는 것 같이 보여요. 한 건 한 건 뭐 그 돈을 빌린 거, 그 다음에 저가로 매수한 것, 뭐 차입금을 반제한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은 아닌 것 같고요. 다 정당한 것 같지만 이거를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이상한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심판원이 이게 별도의 자금 손자가 별도의 자금도 없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거래가 어떻게 할머니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내 아파트 사라고 얘기를 하냐. 그리고 그 대금도 나중에 예? 다른 부동산 팔면서 정산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생활비 지급했다는 근거는 손자 예금계에서 출금한 금액 합계액으로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죠. 손자가 할머니한테 돈 갖다 드렸어요 하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로 제시한 걸 보니까 손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뽑은 돈이 있어요. 그 뽑은 돈을 할머니한테 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을 매매 대금으로 인정해달라 그 얘기예요.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만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거를 현금으로 뽑아서 이걸 할머니한테 드렸다고 했으니까 할머니한테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예. 이거 지급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손자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현금으로 뽑아서 이걸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현금으로 뽑은 금액이 할머니한테 갔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이걸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령의 할머니가 대출 받아서 차용증이 없네요. 차용증도 없이 손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거로 다시 매매대금으로 받아서 이거를 즉시 변제를 했어요.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할머니가 손자는 능력이 없는데 할머니는 그 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도 있고 손자에게 아파트를 넘길 당시에도 아파트 위에 두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자가 손자죠. 자금 추처를 되지 못하고 예, 무슨 돈으로 했는지 자금 추처 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 그게 할머니죠. 할머니가 증여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 자금을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돼 있으니 이 경우는 손자는 이걸 취득을 했는데 이 취득 자금을 입증을 못했고 그다음에 자금 출처도 못 됐고 그런데 할머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 결국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게 맞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고등법원에서 가족 간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는 건데요. 이 사건을 보니까 법에 보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건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 부동산을 매매했기 때문에 이건 증여재산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아들이 이 증여재산 추정에 배제되는 나는 증여가 아니고 양도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된다. 아들이. 그런데 그 법원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재산이 양도된 때에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을 매매한 때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다. 증여의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계속 볼게요. 이러한 특수한 관계,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그 거래 내용을 은폐하기 쉽고 그 다음에 양도 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과세관청이. 그러니까 니네들은 얼마든지 계약서나 뭐 이런 것 거래관계 이런 거 다 돈 주고 받은 거 이런 거 다 조작할 수도 있는데 과세관청이 그것을 오랜 기간을 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해서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자, 객관적, 명백한 이 두 가지. 즉, 가족 간 매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인정 못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동산을 팔면서 무슨 계약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파는데 계약서를 써오라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중개사한테 가지 못하니까 그 돈 들어가니까 어디 가서 폼을 하나 얻어가지고요 그냥 여기다가 그 물건 소재지 쓰고 그다음에 대금 지급 쓰고 값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딱 써가지고 와요. 밑에 특약사항 이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쇄된 거 그대로 해가지고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일반인들과의 거래는 이 특약상에 뭐가 문제가 있더라도 이거는 타인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양 당사자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상을 해서 양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부인하거나 뭐 다른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는데요. 가족 간 거래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누구에게 특별한 이익을 넘겨주는 그러한 계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 거래를 할 때의 이 계약서나 이 거래 조건, 거래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은 객관적이고 객관적인 건 뭐예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명백하게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하고 거래하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볼까요?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긴밀한 친족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조세 부담의 회피, 그러니까 세금 안 내려고, 예.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거나 뭐 이러한 걸로 서로가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거래를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족 간 내가 분명히 아들한테 돈 주고 사는데 뭘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거래를 과세관청과 법원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 간 거래는 세금 안 내려고 얼마든지 거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잘 꾸며서, 예,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얼마든지 조작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족 간의 거래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추정을 배제하려면, 즉 증여세를 안 내려면 매매하면서 세무공무는 증여로 보는데 증여로 안 보려면 납세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거래 조건이, 그 조건이 친족 관계 없는 일반인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 매매든 또 그 임대 거래든 그다음에 또 자금 거래든 간에 그런 것들을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거래 조건이 이 친족 관계가 없는 사람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가족 간 거래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고 기억하시고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증여해놓고도 또는 매매해놓고도 엄청난 증여세를 투징당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